이 공산 세력에게 나라가 먹히면 자유는 통제를 당할 거고요. 나라는 활력을 잃어갈 거고 중국인들만 넘쳐날 거고 빈부격차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정작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요. 공산주의 들어오면 기득권 세력만 배부르게 되는 게 공산화의 실체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열일하다가 좀 쉬러 간 것도 있었지만 만약에 쉬러 간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휴양지도 많은데 왜 하필 제가 홍콩에 갔을까요? 다들 잘 아시죠? 앞으로 우리가 처할 미래를 미리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홍콩이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저 이 영상을 참조했음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지식세포님의 영상이고요. 직접 가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홍콩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쇼핑과 관광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나라, 아시아 금융의 허브, 작지만 부유한 나라, 이런 수식어겠죠.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9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관광객 수는 3배나 차이가 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미국 뉴욕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성경에 나온 출애굽처럼 탈홍콩, 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홍콩 왜 이렇게 됐을까요? 힌트는 그 체제와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래 홍콩이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갔죠? 홍콩의 역사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청나라가 패권 다툼을 하다가 결국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넘겨주게 된 땅이 홍콩입니다.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고 하고요. 1898년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의 모든 영토를 99년 동안 임대받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1997년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을 하는 그런 조건이죠. 이렇게 영국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1800년도부터. 그런데 식민 통치하면 뭔가 이게 수탈당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통치하는 나라가 영국이야. 이건 진짜 개꿀인 통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영어 쓰게 되겠죠. 영국의 체제인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 내리게 되겠죠. 이러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고 법적으로는 또 법치, 인치가 아니라 법치주의. 이렇게 선진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성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898년도부터.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나라는 이 건국된 게 1950년대 이후고 자본주의 도입도 이때부터니까 진짜 우리나라보다 몇 년을 앞서간 건가요? 거의 한 50년을 더 앞서간 그런 거겠죠. 시스템의 차이로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차이나에 비해서 무려 4배나 GDP가 더 높죠. 홍콩은 자본주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게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홍콩이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크게 2개가 있죠. 홍콩에서는 유명한 게 무역과 금융. 무역은 관세를 낮췄어요. 그리고 무역 장벽도 낮다 보니까 무역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홍콩은 국제무역의 허브가 됩니다. 특히나 홍콩의 이 지리적인 이점,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아무래도 자유시장 경제이다 보니까 자본과 금융의 이동에 제약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홍콩은 서구의 그런 대자본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관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게 법치다 보니까 투자되는 자본이 홍콩의 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공산주의에서는 국가가 언제 그 자본을 뺏어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홍콩이 눈부신 발전을 하다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99년 임대가 끝나고 반환이 되었는데 이때 중국에서는 바로 공산주의로 흡수시킨 게 아니라 일국양제, 홍콩과 중국이 나라는 하나지만 체제를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중국은 그러니까 홍콩의 독자적인 체제를 존중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차이나 중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홍콩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첸통카이라는 이 어린 청년이 대만에서 자기 여자친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홍콩 법상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 속지주의, 그러니까 그 영토 안에만 적용된다. 이 속지주의를 말하는데 이 첸통카이는 대만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고 홍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첸통카이는 내가 자진해서 대만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홍콩과 대만 사이에 범죄자 인도 협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첸통카이는 대만으로 갈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내에 있는 친중파 세력들, 이 친중파 세력들이 범죄자 인도법을 개정하자라고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내용이 웃겨요. 내용이 즉슨 홍콩과 범죄자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홍콩 행정장관의 승인만 떨어지면 어느 나라로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법에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인도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요건을 행정장관의 승인, 결국 인치,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치가
아닌 인치로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행정장관 자리는 항상 친중파 사람이 차지를 해왔던 거죠. 결국 중국에 이거는 예속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이겠죠. 홍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홍콩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언제든지 인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홍콩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그 참가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 숫자만으로도 많은 건데 홍콩 전체 인구를 생각해보면 전체 인구가 74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20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시위에 참여한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와, 이 거리가 가득 메운 인파들. 이게 그 당시 시위 사진인데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참 비슷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자 홍콩 정부는 한 발짝 빼게 됩니다. 법안을 철회를 한 거죠.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홍콩 정부는 시위를 억압하고 정치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랑 똑같죠. 카톡 검열하겠다, 뭐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 유튜버들 고발하겠다, 통제. 그래서 이 법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이제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야 했고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언론사들은 다 폐쇄가 돼버려요. 진짜 무섭죠. 홍콩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제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공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럼 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시위가 과연 발생했을까요? 새로 발의된 범죄자 인도법에 200만이 나왔으면 그거보다 한 2배, 3배, 5배, 10배 훨씬 더 강력한 이 새로운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300만, 500만, 600만이 시위에 나와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이때도 시위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왜냐? 이때부터는 이미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돼버려서 시위에 나오는 족족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체포된 사람만 해도 수백 명, 주도자는 망명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그리고 이것을 비판했던 언론사들은 다 폐쇄가 돼버리고 내 옆에 바로 있던 사람이 시위하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시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위를 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잠잠해지니까 국가보안법을 아예 찍어 눌러버리니까 정부는 이제 선거제도까지 개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홍콩의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게 70석이에요, 총. 그런데 애초부터 선거제도가 개편되기 이전부터도 이 70석 모두를 홍콩 사람들이 민주적인 투표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중에 절반인 35석만 선출이 가능했고 행정장관을 뽑는 데는 시민들이 관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친중 세력으로 이루어진 선거위원회에서 행정장관을 선출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중 인사만 계속 선출이 된 거죠. 이전에도 선거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개편을 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뽑을 수 있는 의석수를 35석에서 25석으로 대폭 줄여버려요. 선거위원회의 권한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회도 다 친중 세력이 차지하게 돼 거의 뭐 홍콩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행정장관은 친중 세력인 선거위원회에서 또 선출이 돼. 그러니까 거의 뭐 중국에 먹히게 된 겁니다. 홍콩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이미 선관위가 잠식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헌재도 지금 거의 뭐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사라지자 홍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민 기회가 있다면 떠난다는 사람이 44%에 이르고 44% 중 실제 이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35%에나 이릅니다. 말로만 이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홍콩을 떠날 거라는 인구는 전체 중에 120만 명, 740만 명 중에 인구의 16%가 홍콩을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사람들만 이렇게 떠나냐? 아니죠. 기업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2012년도에 333개였는데 2023년도에 240개로 대폭 줄었고요. 뉴욕타임즈도 홍콩 지점을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뭐 이건 개꿀이네요. 그리고 페덱스 홍콩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했고요. 서울로 오직 호주 국립은행 홍콩 지점은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 국가들만 개꿀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센터 순위 비교를 보면은 2021년도에 홍콩이 4등이고 싱가포르가 5등이었는데 23년도 2년 뒤에는 싱가포르가 역전을 했죠. 싱가포르이 3등, 홍콩이 4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반도체 1등하면 누구였어요? 삼성이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기술 중국에 다 유출당해버리고 중계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직원 징역 7년. 좌파 정권에서 재벌 때려잡기 하면서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을 동안에 21년 1월 18일 날 구속이 됐죠. 이 근처에 대한민국의 삼성은 대만의 TSMC에게 추월을 당해버렸죠. 이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될 오너가 구속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의사결정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지면 엄청나게 추월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벌 총수가 언제든지 깜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앉혀져 있는 경영인들도 전문 경영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총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TSMC에게 추월당했고, 이게 홍콩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다 똑같죠. 평행 이론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싱가포르랑 홍콩이랑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나라 크기도 비슷하고 도시 크기나 GDP나 이런 것도 비슷했는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싱가포르가 33% 발전할 동안 홍콩에는 약 5%밖에 발전을 못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이게 공산화가 되면 진짜 아찔하죠. 전 국민에게 25만원 뿌리고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재벌, 대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면서 국가 전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와중에 모 당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지분 주자고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제가 최근에 홍콩에 직접 가봤잖아요. 홍콩에서도 최고로 좋은 리츠칼튼 호텔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슐랭 2스타, 흑백 요리사에도 미슐랭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미슐랭 2스타인 팀룽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접시에 뭐 15만원짜리 제비집 요리도 먹고, 또 한 접시에 또 16만원짜리 전복 요리도 먹었어요. 그리고 뭐 랍스타 튀김, 게 요리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날 먹은 저녁값만 2명이서 먹었는데 150만원 나왔습니다. 진짜 미친 물가죠. 물론 여기는 미슐랭에서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홍콩의 가장 번화가,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데 가봤거든요. 온통 중국인 관광객들밖에 없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가이드들이 인솔하면서 깃발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또 제가 포착을 했고, 명품가를 가봤는데 활력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홍콩이 다 면세예요, 전 지역이. 그래서 명품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들도 오고, 홍콩 현지 사람들도 많았는데 명품가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게 명품 중에서도 좀 저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고가 이런 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화려한 홍콩 그 이면에 일반 서민들은 어디 사느냐,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그런 장면들도 봤고요. 홍콩에서 저희가 택시를 좀 타고 다녔는데, 한번 탔다 하면은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4-5만원 그게 기본입니다. 진짜 살인적인 물가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리츠칼튼이 하루에 홍콩에서 가장 좋은 데이긴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먹는데 7-80만원 냈고, 저녁 식사 한 끼 하는데 또 인당 7-80만원, 이렇게 호화로운 거의 럭셔리의 끝판왕 있는데, 그것과 대비되게 저도 뭐 하루 이틀인가 그렇게 했죠. 좀 무리하게 컨텐츠 뽑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홍콩의 서민들은 성냥갑 같은 그런 곳에서, 닭장 같은 곳에서 갇혀 살고 있고, 엄청난 빈부격차를 느꼈습니다. 홍콩 여행 갔다 와서 크게 제가 3가지를 느꼈는데, 하나, 나라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2번째, 중국인들만 넘쳐나고 있다. 3번째,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바로 우리나라 얘기죠. 이 공산 세력에게 나라가 먹히면 자유는 통제를 당할 거고요, 나라는 활력을 잃어갈 거고, 중국인들만 넘쳐날 거고, 빈부격차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에서 무슨 말을 하나요? 다 같이 잘 살자. 사회주의에서도 그렇게 구호만 외칠 뿐, 호울 좋은 구호뿐이죠. 정작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요. 공산주의 들어오면 기득권 세력만 배부르게 되는 게 공산화의 실체입니다. 기본소득 25만원에 영혼 팔아넘기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크게 타격 없습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이, 중산층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제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